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매경경 기자와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주목됐던 뉴스는 민정수석실의 부활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나와서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 깜짝 등장해서 이 민정수석실 신설과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은 질의응답에서 나온 답변 부분이었고요. 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일단 민정수석의 역기능을 고려해서 폐지를 했었는데 다시 만들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관련 조언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민심 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비슷한 조언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안에 공직기강 비서관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민정비서관 자리가 신설되는 조직 개편안이 현재로서 유력한 상황입니다. 전 정부와 좀 다른 점은 반부패 비서관이 없다는 점이고요. 오늘 오후에 조선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오고 그리고 신임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번에 용인갑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던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다시 용산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야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또 해명을 하면서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를 꺼냈네요. 맞습니다. 앞서 그 인서트에서 잠깐 들으셨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일단 부인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민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정진석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민심은 핑계거리다라고 했고요. 그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김 신임 수석이 지금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고 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의용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제2부속실까지 설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거였는데 민정수석실은 필요에 의해서 공약을 깨트리면서 이제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라면은 제2부속실도 지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원래 이제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사정기관 이제 공직기강 아니면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용도로 이제 과거에 쓰였는데 그러면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어떤 민정수석실 내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를 좀 같이 대통령이 설명해 줬으면 좀 이해하기가 국민들이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좀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임 민정수석이 왔으니 그 민정수석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거다 이런 취지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일단은 민정수석부터 임명을 했다 이런 건데 자 민정수석실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가 어렵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고양병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분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분입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이기헌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예, 일단 이번에 총선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과 포부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생 경제가 너무 고단해서
그 일을 중심적으로 챙기고 또 역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민정수석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듣고자 이제 당선인님 오셨는데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공식화했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총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활의 시점에 좀 의문을 갖습니다. 민심을 청취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 선출직 권력은 항상 경계하면서 꼭 민심을 청취해야 하고 민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대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최성병 특검이 통과가 됐고 또 이어지는 본인 가족들에 대한 특검 내지는 수사들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타이밍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거는 이제 어떤 사정기관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선인님께서 그러면 보시는 민정수석실의 신설 진짜 목적 이유는 어떤 거입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정수석실 정말로 필요했다면 폐지하지 말았어야죠. 본인의 첫 일성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강화한다는 것은 신설한다는 것은 부활이죠. 본인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 한동훈으로 대별되는 검찰 권력과의 결별 이후에 검찰에 대한 현실적 장악력이 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한번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할 때도 김대중 정부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 대표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에게 그 부활의 필요성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다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정수석실은 그의 고유 권한은 무엇이냐면 고유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힘 있는 권력기관들에게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관료화되어 있는 권력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본인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불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이제 과거 발언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을 장악했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들렸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미 아실 텐데요. 민정수석실이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주요 원칙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권력기관 내에 상호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지침이었고요.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수사와 기소의 일정한 분리를 이뤄냈고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막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권한도 저희들이 3분으로 나눠서 일반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제로 만드는 등 권력기관의 힘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했던 게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권력을 분점했다. 여러 가지 균형과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영균 기자가 저 질문 드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영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민정수석실을 처음에 폐지한 대신에 행안부 내에는 경찰국을 신설했고 또 법무부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만들어졌다면 이 두 조직에 대한 조치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운영 원칙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폐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지금 검찰도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윤 정부에서 볼 때 경찰을 가장 믿기 어려운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직접적 통제, 특히 이상민 장관이 최상병 특검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행안부에 대한 그리고 경찰에 대한 주도권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국의 고유 권한을 더욱더 강화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도 실제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더욱더 민정수석실에 통제하면서 검찰에 대한 그리고 전 부처 고위공직자, 2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의 하위 기구로서 법무부를 두면서 법무부에 대한 이중 장악력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신임 민정수석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주현 네. 전 법무부 차관이 이제 낙점이 됐고 며칠 전부터 하마평에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왜 또 검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법률가가 꼭 해야 되느냐. 근데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역대 정부도 다 검사 출신들이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민정수석 인선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 김주현 수석의 연수원 기수가 너무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 대한 통제력, 지금 거의 20기 후반대가 검찰의 주력인데 김주현 수석은 18기입니다. 무려 10기 수 차이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검사가 민심을 왜 꼭 들어야 하는지, 검사가 제일 잘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기수,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높은 기수의 선배를 데려다 놓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은 민정기능, 민심을 청취하고 듣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국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민정수석실의 부활의 취지라고 하면 차라리 이번 총선에 떨어진 수도권에 기존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민심 청취에 적합하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검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아마 연수원 18기인 걸로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23기 그리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27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쪽보다 좀 기수가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해서 좀 일종의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검사 동일체 뭐 이런 원칙처럼 좀 지휘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검사로서 있었고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하셨고 법무부 차관하셨던 분이고 퇴직과 이후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퇴직하시고 나서 김현장에서 아주 오랜 시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민심을 듣는 일과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떠한 업무에서 이분의 경력이 민심 정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그 기자들과의 짧은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민정수석실 설치를 어떤 사법 리스크 대응으로 보는 좀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의 반복일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정수석이 적임자가 아닙니다. 검사를 민정수석에 현직에 있던 그리고 법무부 차관과 그리고 검찰 내에서 주요 보직이 있었고 법무부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을 했던 분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사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민정수석으로 오셨다. 이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민심 청취를 위한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의 강화가 아니라 검찰 및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당선인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볼 텐데요. 영화 범죄도시 4가 벌써 8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다고요. 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뭐 전작이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그 후속작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도시 4가 영화계를 망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에 예매를 실패해도 10분 정도 뒤에 상영하는 거를 다시 예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화라는 건데요. 스크린 점유율이 무려 8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범죄도시가 80%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많은 영화들은 20%의 스크린을 놓고 경쟁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난 1일 개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한국 영화 위기와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그 포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좀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80%면 아마 역대 최고 점유율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소식은 이어지는 칼럼 코너에서 오늘은 영화와 경제의 콜라보로 진행이 되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